네, 오늘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가 실행되는 가운데 열리고 있는 만큼 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거의 2달 가까이 진행되는 이 한미연합훈련 어느 정도로 실시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에 한미연합훈련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 3가지를 얘기하면은 네. 최대, 최고, 그다음에 최초 이렇게 3가지를 아하,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태까지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은 최다의 인원이 투입이 되는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한 32만 명 정도의 병력이 투입이 되는데 어허. 그 중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한 2만 9천 명 정도 가량이 미군 네. 병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일단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특히 네. 그 중에서 실제 전쟁에 투입됐을 때 투입될 수 있는 자산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사전 배치 선단이라든가 상륙 지원선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동원이 되고, 심지어는 항공모함뿐만 아니라 상륙모함까지 동원이 된다라는 네. 부분에서 일단은 최고의 전력이 투입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초는 이제 미국이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상륙 작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초수평성 상륙 작전 중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상륙 지원선을 활용해서 마치 바다 위에 항만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많은 병력들을 동시에 투입하는 이러한 최초 미래 형태의 상륙 작전이 실행이 된다. 네. 이런 것에서 봤을 때 그야말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모의 훈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최대, 최고, 최초 정말 대단한 규모다 이런 느낌이 감이 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연합훈련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지난 76년에 있었던 도끼만행 사건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북한은 이 훈련에 대해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다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 혹시 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상대적으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이 북한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금 한미연합전력이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병력이 또 최강의 병력이 와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 아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네. 사실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훈련의 의미는 단순히 한미가 어떤 이런 북한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 어떤 전쟁을 연습을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북한에 대한 압박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종의 네. 무력 시위의 네. 역할이 있는데, 그렇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무력 시위를 무력화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네. 근데 무력화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여기에 어떤 무력 공격을 직접적으로 해서는 무력화하기가 어렵겠지만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바다에서 작전하고 있는 미국 함정에 대해서 이전에 천안함 공격을 했던 것처럼 네. 원점을 할 수 없는 공격을 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일단 훈련 자체가 중지가 되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과 같은 무력 시위가 와해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는 것이거든요. 어허. 그래서 그러한 원점을 알기 힘든 도발을 통해서 이 시위 자체, 이런 한미의 훈련과 무력 시위 자체를 무력화할 그런 노력을 네.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을 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면서도 혹시나 그러한 역공을 당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북한이요. 핵탄두를 임의의 순간에 쏘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전 배치를 언급했었는데요. 이 미 국방부에서는 이게 좀 허풍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전문가인 양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미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이 타격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3가지 정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반도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나 안 그러면은 주한미군 혹은 이제 아시아권에 배치되는 이제 미군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든가 괌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본토, 이 3가지를 대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 대해서라면은 사실 북한이 그 어떤 그 핵탄두를 미국 본토까지 날릴 수 있는 ICBM이 완벽히 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 본토에 대해서는 허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주일 미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주일 미군까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괌 좀 거리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은 그 무수단 미사일이나 아니면 KN-508과 같은 네. 그런 신형 미사일이면은 또 공격이 가능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정도 크기의 핵탄두 탑재할 가능성도 뭐 상대적으로 있어 보입니다. 네. 반면에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북한이 소위 보유하고 있는 이 핵이 뭐 예를 들어서 수소탄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냥 원자탄급, 그러니까 소위 이제 한 수십 킬로톤의 전술핵 정도의 피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네. 이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그런 핵이 터졌을 때 굉장히 커다란 충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북한을 바라보는 위협과 미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위협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이 지난 3일에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던 그날 북한이 신형 방사포 실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예. 방사포 이 위력적인 건가요? 예, 뭐 매우 위력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방사포라는 게 우리 군으로 얘기하자면은 그 다연장 로켓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관에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로켓탄이 발사가 되는데 이 발사되는 로켓탄이 이제 여러 군데로 이제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딱 한 군데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네. 퍼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넓은 면적 지역을 제압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 제압 무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것 중에 제일 큰 게 240mm 방사포고 한 사거리가 65km 정도 됩니다. 네. 이 정도 거리면 뭐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DMZ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를 했을 때 이 서울 남부 지역까지 공격이 가능한 것이 이제 기존이었다면은 네. 지금 이번에 이제 북한이 새롭게 그 선보였던 신형 방사포 300mm입니다. 여기서 300mm라는 건 직경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직경이 굵어지고 길이가 길어지니까 당연히 예를 들어서 사거리는 길어지고 그 안에 탑재할 수 있는 폭탄량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무려 200km를 아하. 날아가서 공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휴전선 인근에서 쐈을 때 그 계룡대까지도 공격할 수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주한 미군의 가장 핵심적인 기지인 평택은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네.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뭐 국제 공조로 대북 제재에 나선 상황에서 이 필리핀에서 첫 제재 사례가 나왔네요. 이 진텅호라고 하던데 왜 몰수가 된 겁니까? 예, 일단 이 진텅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홍콩의 골든소 개발이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만은 네. 지금 이제 유엔 제재에서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원양해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31척에 대해서 자산 동결을 하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상 31척 안에 포함된 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배에 대해서 당연히 그 필리핀 정부는 일단 세워놓고 검색을 했고요. 이 북한 선박에 관한 검색도 이제 이 유엔에서 결의된 내용들인데 네. 특히 이제 그 이미 자산 동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엔의 결의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실행한 것이 필리핀이다. 네. 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뭐 은하 3호니 뭐 광명성이니 하면서 이런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때 자네가 필리핀 인근에 떨어져서 굉장히 네. 그 뭐라고 그럴까 괴롭혔던 그런 국가들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북한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시각들도 100% 이런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데 반영될 수도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이제 북한 압박 효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짧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한반도 사드 배치를 놓고 한미공동실무단 약정 체결 실제 회의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중국이 계속 반대하고 나섰었는데 러시아도 좀 동조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반대하는 경우 어떤 이 대책이 필요할까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를 반대하건 하지 않건 간에 네.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의 그 위협이 핵 위협이 정말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이 사드라는 무기 체계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은 이것은 국가로서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주변국의 의혹을 떨쳐내고 이러한 그
이런 국민을 지켜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에 바탕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한 것이 만약에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국민이 그런 부분을 지지를 한다고 한다면 네. 이것은 정부로서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이었습니다.